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해소되는 모양새지만 서울 구로 콜센터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교회 집단 감염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4월 6일에 학교 문을 열게 되는 초유의 4월 개학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자,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현재까지 속보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창은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 기자, 먼저 국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전날보다 74명 증가한 8,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대를 기록한 건데요. 신규 확진자 74명 가운데 42명이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공식 집계 때보다 7명이 추가돼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의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처음으로 하루 동안 300명 넘게 늘어 1,13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상황은 어떤가요?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사건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젯밤 8시 기준으로 최소 265명입니다. 우선 동대문구에서는 휘경 이동 세븐 PC방을 이용했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동 동안교회에서 휘경동 세븐 PC방으로 이어지는 동대문구 집단 감염 규모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나온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3명입니다. 콜센터 직원의 가족인 구로구민 1명과 은평구민 1명을 비롯해 콜센터 직원과 접촉한 용산구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콜센터 관련 서울에 사는 확진자는 최소 8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인데 지금 4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어제 성남에 있는 은혜의강교회 신도 4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신도와 접촉한 주민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이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교회는 35평가량의 예배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신도들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이른바 밀집 예배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회 CCTV를 확인한 결과 교회 측이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게 확인됐는데요. 경기도 측은 분무기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입에 계속 뿌렸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일 은혜의강 교회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자가격리된 신도는 7명에 불과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신도 대부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겁니다. 일단 성남시는 은혜의강 교회 신도와 관련해 1:1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할보건소에 대책본부를 만들고 특별 역학조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결국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더 미루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 더 미루기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원래대로라면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 개학이지만 만약 2주가 더 미뤄지면 개학은 다음 달 6일이 됩니다. 교육부가 추가 개학 연기를 발표하게 되면 학사 일정 조정 방안과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등 후속 대책도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네. 백 기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어제부터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코로나19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감염 취약군이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인데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은 면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군에게 전달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60만 개와 필터 300만 장을 어르신과 장애인 단체, 저소득층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백창은입니다. 네, 백창은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감염 현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이슈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이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는데요.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다가 분무기로 소금물을 소독을 하겠다면서 뿌린 행동이 지금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육박한 이 은혜강 교회는 이달 1일과 8일이었습니다. 네. 예배를 보러 나온 사람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이용해서 소금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금물을 분무해서 바이러스를 좀 확산을 막겠다. 그러니까 소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교회 내에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소금물을 분무하면 이 입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에어로졸로 나왔을 텐데 이 에어로졸이 코로나19 환자의 비말과 섞이면서 공기 중을 떠다니면서 전파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이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정보인가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소금물은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이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입속 세균이나 미세먼지를 좀 없앨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입 밖으로 배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죄송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염도가 있는 소금물로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든가 또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쏟아져 나오는 어떤 잘못된 정보들,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지어 집단 감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마스크 오브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장애인들도 약국 같은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고요. 네, 몸이 불편한 이제 그 장애인 또 그리고 각종 정보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장애인 등록증을 들고 약국에 가면 장애인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대신 사러 갈 수 있게 지정된 대리인마저도 현장에 마스크를 사러 나가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일상생활을 24시간 옆에서 도와주는 활동 지원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보통 이 활동 지원사가 하루 평균 24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데요. 몸이 아픈 장애인을 두고 마스크를 사러 이제 외출을 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도 비울 수가 없는 데다가 또 만약에 퇴근을 하고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하루 판매 수량이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제가 현장의 고충을 취재해봤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인 장광현, 창열씨 형제는 근육장애가 있어 식사, 목욕, 외출 등 일거수일투족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 보조기구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요즘 같은 상황에선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되면 이게 폐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들고 약국에 가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 24시간 장씨 형제를 돌봐야 하는 활동 지원사 입장에서 잠깐의 외출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묶여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늦게 가면 살 수도 없고 아무리 그거를 사게끔 하면 뭐예요? 저희가 나갈 수가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센터에 지원하는 방역 용품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소독제 하나도 온전히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 내려온 물품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손소독제 10개, 마스크 150개인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공병을 구입해가지고 공병에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등 민간 위탁시설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방역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건데 직원들은 지자체가 지원은 하나도 안 하면서 관리는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 서운하고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그 정책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역용품이 그 물량 면에서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시장 자체의 상황도 있겠지만 애초에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먼저 살펴보면요.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 약 1,000만 장 가운데 20%, 그러니까 200만 장을 장애인이나 영유아, 노인 같은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 등록된 장애인 수만 39만 2천여 명이고요. 전국적으로 합하면 전체 장애인 수가 한 258만여 명인데 이미 정부가 잡아놓은 이 200만 장이라는 숫자를 월등히 뛰어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20%에서도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에 우선 배분한 뒤에 그 나머지의 최소한의 물량만 취약계층에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물량마저도 사실 확보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취재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국가가 공적 용품을 위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시가 구매하는 것 말고도 외부의 기부업체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딸린다는 건데요. 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각자 그 방역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매비를 한 5천만 원씩 총 12억여 원을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원체 마스크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고요. 또 이렇다 보니 지원된 돈을 아직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한 자치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지역마다 인구수나 장애인 현황이 다른데 이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일괄 배분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한 개당 가격을 1,000원으로 잡았을 때 이 지원된 5천만 원으로는 고작 5만 장밖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민간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리포트 보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겨우 방역용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국 기자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의 마스크 대책이 취약계층들에게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물량을 현장 상황에 맞게 더 마련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좀 다른 방식의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지금 마스크가 지역에 어떤 곳에 분포가 많이 돼 있는지 네. 또 수량은 얼마나 돼 있는지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약국마다 판매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기 쉽다 보니까 마스크를 직접 본인이 사러 나간다 하더라도 쉽게 손에 그러니까 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민간 유통 채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역별 장애인이나 영유아 같은 그 계층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 물량만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뒤에 각 지자체가 택배 등을 통해 가정에 배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큰 국가적인 비상사태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행정력이 다수를 위한 방역에 집중이 되면서 소수의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을 보면 장애인을 고려한 대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정부의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곳에도 취약 장소에 대한 방역 활동 같은 거는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이 취약 계층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사스나 메르스 등을 겪은 뒤에 해외 국가들은 이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장애인 등을 위한 그러니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제가 홍콩의 매뉴얼을 찾아봤는데 이 우리나라 매뉴얼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홍콩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자들을 좀 감염 관리 훈련을 받은 담당자로 선정해서 시설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체온 측정을 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에 따라서 발열이 나는 그 기준 온도도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네. 또 청소를 할 때에도 이 방식도 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손이 많이 닿는 곳에는 가정용 표백제를 한 1대 49의 비율로까지 희석을 한 뒤에 15분에서 30분 뒤에 닦아내야 된다고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용 방역별 용품을 이제 지급 개수와 사용법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50장 가까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자세하군요. 네, 이에 반해서 우리 정부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침서 매뉴얼을 보면은 그림화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한 20장 정도가 전부거든요. 예. 그런데 시설면을 좀 내용면 그런 걸 살펴보면 시설 내에 손 세척제를 충분히 비치하고 또 의심 환자가 발견이 됐을 때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한 뒤에 시설에 이제 출입을 할 때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라는 등 사실 많이 보도된 그러니까 누구나 알만한 내용 위주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수급 같은 방역용품 지원 대책도 이게 신청을 하면 해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더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의 대응 지침은 지금 국 기자 표현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그 일반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지 장애인에 특화된 내용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 시설의 한 관계자에게 이런 세부 지침이 좀 정부로부터 잘 공유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근데 정작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같은 내용의 문서만 이제 매달 다달이 주 단위로 계속 반복해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데 이런 장애인조차도 배제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 안전망과 대책이 좀 촘촘히 마련돼야 비장애인을 위한 정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해외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기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통행 금지나 식당이나 술집의 영업 제한 같은 조치가 여러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매장에서 이제 영업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주문으로만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슈퍼나 약국 등도 정상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사재기를 이어가면서 매장 곳곳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도 이제 이 같은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견
발견된 이탈리아에서는 예. 현재 교민들의 집단 귀국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뭐 항공기라던가? 네, 사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그런 항공편은 지금 다 중단이 돼서 예. 이 우리나라로 건너기 위해서는 프랑스 파리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경유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지만 이런 노선들도 언제 끊길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만큼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 전세기 탑승 수요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쨌든 이런 전세기는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발생 현황 또 앞으로의 전망 등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집계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두 자릿수의 추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고 또 완치자도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감염 전파 상황하고 이번에 나온 그 통계하고는 좀 시간차가 있겠는데요. 예. 보통 뭐 사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1, 2주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 2월 중순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 이제 전 국민이 2월 말 3월 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총력전을 기울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의 성적표가 지금 나온 거라고 지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 국민이 총력전을 기울이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하면 약간 좀 아쉬운 성적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도 이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떤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가 돼가는 흐름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새로운 변수로 경기도 성남시 은혜예강 교회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확진자만 46명으로 늘었고요. 또 교회 신도와 접촉한 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례가 첫 지역 전파 사례가 되는 겁니까? 네, 이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사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성남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네. 하지만 이 사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 대구와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대구 경북이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를 들어서 성남 은혜의강 같은 사례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생기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무화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부 전문가들은 제3의 물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경고도 하시는 것도 이제 이런 대목 때문입니다. 제3의 물결을 네. 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은혜강 교회가요, 성남 구도심에 있는 그 오래된 상가 건물의 3, 4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랍니다. 이에 비해서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를 살펴보면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빌딩이었잖아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만 그 확진자 수가 이미 콜센터 때의 절반 수준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교회 규모가 작은 것이 오히려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규모 자체보다 이렇게 밀집도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데일수록 밀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겠고요. 대구 신천지 교회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되게 큰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잡한 밀접 접촉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또 소금물 분무기를 이제 뿌렸다는 것을 봤을 때 예.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이제 정확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 또 가짜 뉴스가 또 위험하겠고 또 이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손소독제나 또 환경 소독을 하기 위한 어떤 물품 그리고 그 사용법 이런 것들을 누가 좀 자세히 친절하게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보다 현장에 어떤 세세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감염원이라든가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한 사태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함께 걱정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환절기 감기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또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호흡기 질환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겨울철에 겨울 독감이나 혹은 겨울 감기를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구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알레르기 질환이나 혹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이 코로나19 증상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네. 어쨌든 코로나19에 혹시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자신의 호흡기 질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회사를 나간다거나 혹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만에 하나 그것이 이 고령자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게 또 이 대량감, 지역사회 대량감염의 한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방역당국이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량감염의 고리들을 차단하는 방역당국의 노력과는 별개로 좀 대국민 캠페인 같은 게 적극적으로 벌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라도 있으면은 3, 4일 정도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 것을 나가지 않고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보건소나 133구 등의 상담을 받아서 확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 프로세스가 좀 이 정착이 되어야 지역사회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대량 감염의 고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김경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 어떤 확실한 기준들을 국민들에게 바르게 좀 교육해주는 어떤 캠페인이랄까 정말 그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종류의 집단 감염을 예방을 해보겠다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검토를 하다가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조건부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부 교회들은 주말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추가 집단 감염에 대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소방 안전 관리하듯이 우리가 각 지자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해당 업소를 점검하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경기도 사례가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난 15일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시설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발열 체크를 하는지, 마스크 착용을 하는지, 그리고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지, 2m 이격거리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사용 시설을 소독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는데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이런 제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제보를 받고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점검한다든지 예.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이 안 되면 사용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방송에서 광고를 봐도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더 효과가 크고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네.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체 중심으로 그 자체적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방역 활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국민 홍보물을 좀 제작해서 지금 나오는 홍보물이 조금 약간 어떤 것도 아직도 뭐 중국 여행력을 밝히라는 그런 홍보가 나오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금연 광고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좀 들어서 뭐 지나친 공포나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르신을 잃을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전 세계적인 사태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또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감염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드라이브 스루를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일단 발상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차를 이용하고 그리고 차량 창문을 통해서 문진하고 또 검체를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검사까지 이렇게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이제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의료진과의 감염도 줄일 수가 있고 뭐 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혹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다른 환자들과의 교차 감염도 막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저런 방식을 좀 여기저기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앞으로도 좀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진단이 부정확하다고 일본이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하는 검사 방식이 기존 진료소에서 하는 방법과 다른가요, 교수님? 검사법 자체는 아주 부정확하지 않고 정확하고요. 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익명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평소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단골 의사의 어떤 문진이라든지 검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거르는 게 없이 그냥 누구 나와서 이렇게 설문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좀 뭔가 단골 의사가 개입해서 이분의 어떤 연령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제 검사의 중요성. 그래서 단골 의사가 이분은 꼭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별검사소에서 바로 검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자차가 없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뭐 보완한 다음에 이제 앞좌석, 뒷좌석을 분리해서 이제 그분을 이제 뒷자리에 태우고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제도적인 제한점을 좀 보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이런 그 사소한 어떤 개선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의 검사 방법 자체는 전혀 부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허위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 앞서서 그 두 분께서도 그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의 불안감 때문에 너무나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이른바 인포데믹 현상이라고 이르는데 인포데믹 현상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요. 치료가 돼도 코로나19에 한번 걸리게 되면 폐 손상이 너무 심각하게 남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가짜 뉴스들에 대응하는 방법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치료가 돼도 폐 손상이 너무 심각하게 된다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 2015년에 이제 메르스 때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완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소멸이 되더라도
이 폐 손상이 좀 있어서 후유증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폐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전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보에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뭐 TBS 같은 이런 공신력 있는 뉴스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특히 또 방역 당국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예. 이렇게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계속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가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단 감염의 고위험 사업장 기준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는 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지침을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중이 이용하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손을 통한 오염이라든지 비말로 인한 호흡기 감염이 위험이 높은 그런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유행 초기에는 주로 이제 가족 간이나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감염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보고에는 이렇게 그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 그러니까 줌바 댄스라든가 노래방, PC방,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어떤 그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위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 설정과 그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고위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생계상의 목적이라던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은 일상적인 위생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콜센터라던가 그 노래방이라던가 PC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비말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한정된 공간에 많지 않다면은 비말을 통한 전파보다는 오히려 공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통한 매개체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키보드라든가 마이크라든가 뭐 공용 뭐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분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고위험 이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손 씻기라든지 뭐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위생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밀폐되고 환기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서 굉장히 필터링이 많이 되어 있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에는 좀 편하지만은 일반적인 그 침방울을 그 비말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면 마스크라도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감염의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인이 그래도 약간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면 분명히 이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3, 4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전파의 가능성을 좀 막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 씻기와 같은 일상적 위생 관리를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면 마스크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조금 그 선제적인 조치로서 네.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개학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성년자 확진자 수가 500명을 돌파하면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23일 이후로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67.5%로 23일에 개학을 강행해야 한다라는 그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연기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주로 이제 중국이나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해외 사례를 좀 잘 참조하고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개학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교육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방대본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그 예방 지침을 만들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별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기들의 어떤 감염 관리 계획을 그 별도로 또 만들어서 또 그걸 또 검토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장비나 시설, 또 추가 인력 같은 것도 좀 미리 배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예산 편성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지방의 작은 학교에서 이러한 감염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폐쇄할 거냐, 아니면은 그 방역 역학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도 지금 같이 개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그 아이들 개학에 대한 문제가 또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유아나 청소년의 경우는 감염 위험도라든가 중증도가 낮기는 합니다만 집단 내 학교라든가 이런 집단 내 감염이 시작될 경우 집에 있는 가족은 물론이고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될 위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네,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할까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4.2% 정도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감염률 자체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감염돼 있는 10대 이하의 환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거의 이제 처치를 하지 않아도 그 자신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대 아이들의 이 학교 등교를 미루고 또 10대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혹시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보다는 네네. 감염이 된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는 이제 고령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사회 감염의 견인차 역할을 학교가 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학교의 개학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지, 정작 바이러스에 걸린 10대 이하 아이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대목이 있긴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실제로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전파가 이루어졌고, 예. 그때는 신종플루에 걸린 아이들의 예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 사이에서는 감염 가능성도 조금 낮고, 그리고 또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낮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의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먼저 조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학 연기 같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네. 오늘 아마 일주일, 2주일 정도 연기가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그 먼저 상황이 그 진행됐던 그리고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예를 들어 중국이라던가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아이들의 예후 뭐 이런 것들이 어땠나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예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요? 네네. 거의 아이들의 예후는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보면은 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어허. 그리고 또 아주 가벼운 증상 혹은 증상이 아예 없었던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임상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의 상태 자체는 크게 지켜볼 필요는 없겠다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바이러스를 전파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지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흡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 또 밀폐된 흡연실에서 그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쉽고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실 자체가 어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고 예. 또 마스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호흡기는 우리가 자연 방어 능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병균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점액과 이제 선모 운동으로 그 병원균을 이렇게 밀어내고 제거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우리 점액 성분에 많기 때문에 네. 그 자연병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흡연자분들은 이런 능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호흡기 상피세포가 더 쉽게 감염될 위험성이 높고요. 또 담배를 오래 피셨던 분들은 이제 폐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폐기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폐렴이 생겼을 때 오는 저산소증이 더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종플루의 경우를 보면 뭐 확산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됐던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대유행을 하면서도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또 개발이 되지 않기도 하였고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는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종식이 돼 버렸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투자비와 또 기술력이 필요한데 회사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시장성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유럽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좀 참여한다면 좀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의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약들이 실패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앞으로 좀 좋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또 지금은 또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항바이러스제가 어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진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지금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네네. 아마 4월이나 5월 중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보다 좀 이미 칼레트라가 더 좋은지 렘데시비어가 좋은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치료제를 선택한다든지 뭐 용량을 정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좀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사태가 언제쯤 종식이 될 수 있을지 또 현재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강양구 기자께서도 짧게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좀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진자 숫자를 이제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뭐 10명, 20명, 30명 등의 집단 감염이 소규모로 나와서 뭐 일일 확진자 수를 한 수십 명대 순으로 유지할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후자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또 다른 또 대량 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그리고 위생 을 지키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앞으로 2, 3주간만 더 하는 좀 고통 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뉴스톱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